정부가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서 오늘부터 국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입장이 순차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초안도 오늘 공개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다음 유행을 준비할 시기라며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연일 언급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인지 이제 조금 더 봉인했던 부분을 좀 푸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밀집시설 부분도 사실 조금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또 야외시설, 특히 자연휴양림, 수목원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입장이 허용되고요. 실외 체육시설도 열리게 됩니다. 실내보다 실외 쪽은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확실히 이제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실내도 일부 시설을 이제 해제한 게 있긴 합니다. 뭐 종교 유흥시설, 그렇죠. 실내 체육시설, 또 학원 등도 이제 개장을 하도록 이제 규정만 지키면 그렇죠.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 이제 자연휴양림이나 이제 바깥쪽에서의 활동은 훨씬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당국이 권고한 대로 그런 수칙만 지키고 또 밀집된 그런 형태로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으면은 바깥쪽의 활동은 상당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보다는 바깥쪽의 활동을 권해드리고 그럴 경우에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신다든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은 실외에서는 뭐 충분히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방역이라고 했었던 그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별 그리고 집단별 지침 초안을 오늘 공개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세부화된 내용들이 담길 걸로 보이는데 실효성 면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반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워낙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지침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많은 곳에 그 많은 사례들을 다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원칙의 뼈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하면서 동시에 마스크와 이제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기본이 되는데 이제 업장에 맞도록 각각 약간의 이제 변형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기계적으로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행해 보기 전에는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시행을 해보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생기면 점점 보완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시설별 지침도 곧 내놓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지금 우리 신규 확진자 수가 뭐 한 자릿수 되기도 하고 10명 조금 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국도 비교적 안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거죠. 여전히 상존해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향 안정화 추세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적다고 보느냐 하면은 경험이라는 경험. 우리가 이미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무언가가 생겼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경북 예천 같은 경우에도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큰 수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 아산병원도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보다 앞선 구로 콜센터 같은 것도 우리가 걱정하는 폭발적인 양상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단발성에 그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경험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
나타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4월 20일, 이제 이틀 전이죠. 그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봉인이 일부 풀린 거하고 또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긴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무차별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의 제일 큰 골칫거리는 뭐냐 하면은 무증상 감염. 감염이 되어 있는데 증상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도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위 환자들인 그게 것이거든요. 이제 보건 당국에서 말하는 불리한 점, 무리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는 예전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던 때와는 달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면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 그리고 대규모 이제 이동이 일어나는 데서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될 때의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한 2주 정도 주어진 시간에서의 숙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 구간만 우리가 잘 관리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우리는 굉장히 안정화된 단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2주간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구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본인의 증상이 있는지도 못 느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주변에게 전파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표본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이걸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취약 집단이라고 하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이런 환자들이나 뭐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표본 집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첫째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환자 수가 많이 줄었고 검사해야 되는 숫자가 많이 줄면서 이제 이런 곳에도 신경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검사 역량이 이제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는 예.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상자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 요양보호시설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개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검체 수가 워낙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것처럼 검체를 한 10개 정도 풀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개를 한꺼번에 검사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혹시 양성이 나오면은 검체 10개를 개개별적으로 다시 검사를 해서 누구 검체에서 양성이 나왔나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표본으로 하게 되면은 한 100군데 중에서 뭐 한 5군데를 한다든지 또 5군데를 하더라도 검체를 풀링을 해가지고 합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서 훨씬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표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가 모르는데도 퍼져 있나 하는 거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전에 그 국내 상황이 지금 최대 고비 지금부터 5월 5일까지 2주 정도가 최대 고비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러니까 2차 유행이 겨울철에 된다면 여름철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일정 패턴을 띠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방역 당국이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코로나19만 봐야 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에 봐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만으로는 겨울에 대유행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에요. 아니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가 온도 변화나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만 놓고 보면 코로나19만의 제2차 유행이 되려고 하면은 계절적인 요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북반구의 겨울에 유행을 하다가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계절성 때문에 마치 독감처럼 남반구로 갔다가 남반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남반구에 여름이 되면은 북반구로 오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보이게 되는 독감처럼이면은 코로나19가 코로나19만으로 제2차 유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거나 온도 변화에 민감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만으로 제2차 유행이 온다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대신 예. 코로나19와 독감이 합쳐진 경우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코로나19와 독감 증상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인데 독감으로 오인되거나 이러면서 실제로 컨트롤이 안 되고 대규모로 확산이 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독감이 합쳐졌을 때 폐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하는 건 아직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상하건대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건대는 두 개가 동시에 사람을 타격하게 되면은 피해가 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독감이 유행하면서 코로나19가 동시에 오게 되면 이런 요인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19의 단일화된 2차 유행보다는 아마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오게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계속 변이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될 동안까지 어떤 변이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그 변이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좀 더 독한 코로나19가 오지 않을까 또는 코로나19가 사람을 감염시키고 코로나19가 좀 더 유리한 형태의 변이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2차 유행을 언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한 관계자 스스로 역시도 이제 독감과 함께 올 경우에는 피해가 더 클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또 맞는 것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겨울에 다시 또 한 번 만약 큰 대유행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도 백신 혹은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마련이 되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둘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겨울에 이번 겨울에 특히 독감 예방 주사 맞는 것은 제가 굉장히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예. 특히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들 분께서는 평소에 다른 해에 맞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꼭 맞으시기를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와 이 독감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양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감 백신을 꼭 맞기를 권해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번 겨울까지 앞으로 몇 달 기간이 있는데 혹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서 충분한 효과를 내는 독감 백신을 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우리가 원하는 백신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1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694명이 됐습니다. 네, 11명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6명입니다. 서울과 부산, 경북에서 각각 2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대구와 대전, 경남에서 각각 1명씩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6명의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 검역 단계에선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계절 기온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요인들의 어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영향을 주느냐, 특히 여름철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지금 사실은 4월이고 곧 5월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기온이 올라갈 텐데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같은 식당인데 에어컨 바로 앞에 있는 그 식당에서 음식을 드신 분들이 10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감염이 안 됐다. 그렇으니까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이게 바이러스가 전파된 거 아니냐. 그러면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된다면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좀 귀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어떻습니까? 이건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 하면은 밀집된 실내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이냐 여름이냐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름이냐 겨울이냐 계절적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틀고 실내 생활 많이 하는 거죠. 또 겨울이라고 해도 실외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실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나 밀집된 공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지금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은 온도나 습도가 바이러스의 활성이나 바이러스의 생명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틀고 실내 밀집에 있고 누군가가 환자가 있으면 충분히 전파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못 살 때는 여름인 경우에는 주로 바깥쪽에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겨울이 되면은 이제 실내로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겨울 되면은 오히려 여름보다 이제 실내에 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파 확산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꼭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틀고 실내 모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름이냐 겨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하면서 특히 실내에서 많이 모일 경우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방금의 중국 사례도 이해하시면 좋고 혹시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에어컨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감염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어컨 바람이라기보다는 환자가 충분한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실내에 있기 때문에 인접한 사람이 감염이 되었다. 만일에 감염을 시켰다고 하면 그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좀 더 적합한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환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좀 변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언급을 잠시 좀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 우한 봉쇄를 처음 제안을 했었던 중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봐도 환자 11명에게서 30종의 변이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변이가 실제로 치료하기 좀 어려운 단계까지 굉장히 큰 폭의 변이냐, 소폭의 변이냐, 여기에도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의 좀 변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변이라고 하면은 다들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19는 제가 안 세봐서 모르지만은 변이가 만종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시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이들은 있어요. 그런 변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어떤 변이가 얼마만큼 바이러스의 생존력이나 바이러스가 전파시키는데 또는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는데 바이러스 입장에서 유리하냐 이제 이런 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변이 자체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고 이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너무도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추적하거나 그룹핑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다만 그러면 변이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거기에 대항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또 그 변이를 생각해서 다 약도 만들고 백신도 개발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이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과학자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수준이나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완치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훼손한 경우도 외부에서 보고됐고 한국에서 급성 심근염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위스 연구팀에서는 이 온몸에 혈관을 공급해서 장기 부전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치료를 할지 혈관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논문이 이제 란셋이라고 하는데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독일 연구진하고 스위스 연구진이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 논문은 논문이라기보다는 아주 짧은 길이의 레포트, 이 크리스판던스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고된 겁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해열제
그 논란도 있었던 그런 정도의 정식 논문이라기보다는 아주 짧은 레포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2명의 사망 환자에 대한 예를 레포트를 냈습니다. 한 명의 사망 환자는 71세 남성인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기저질환으로서 관상동맥, 그러니까 심장에 동맥 질환이 있었고 고혈압이 있었어요. 다른 한 분은 여성인데 58세인데 당뇨 고혈압 비만이라고 하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전문가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냐면 이거예요. 사망한 환자를 부검을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예. 분석을 해보니까 다발성 장기 소상, 여러 장기가 손에 이 상처를 입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중에 혈관을 조사해 보니까 혈관이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예. 그런데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크게 두 경로로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는 숨을 못 쉬어서 이것을 호흡부전이라 그래요.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하나가 다발성 장기 손상, 전체 장기가 손상이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보통 사망의 예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둘 다 호흡을 못하는 것도 보통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면 주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혈관이 다 망가집니다. 혈관이 다 깨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2명의 환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 부검을 해서 열어보니까 혈관이 다 깨졌더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이토카인 폭풍이 왔었고 혈관이 깨어져-가지고 사망한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혈관을 공격했다기보다는 코로나19가 이 환자를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혈관이 망가졌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 세계 확진자 현황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벌써 250만 명, 이게 25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 전략을 좀 풀거나 좀 완화하는 그런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국가를 좀 오가게 되는 것들도 조금은 더 점점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이제 방역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어떤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조치는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인 봉쇄를 하지 않은 거의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기술적인 봉쇄라 그랬거든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봉쇄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해왔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 물리적 봉쇄로 간다거나 이것도 이제 맞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국의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물리적 봉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라가 처한 현실, 진단검사를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면 지금 일부 국가 외국인 경우에는 정점을 지나서 그 국가들도 좀 나아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물리적인 봉쇄라기보다는 기술에 기반한 그런 기술 봉쇄가 좀 더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관리해 왔으니까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리적 봉쇄를 하지 않고도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일정 부분 관리가 잘 됐던 것이 팬데믹 선언 이후에 이제 각 국가에서 다 각 국민들의 뭐 해외 출국 금지나 뭐 이런 것들의 봉쇄 전략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시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 물리적인 봉쇄 없이도 관리가 잘 됐던 분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는 물리적인 이런 봉쇄 없이 좀 유입이 좀 더 통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이제 국가 간 이동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자, 국가 간 이동이 어느 정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만 그러면은 물리적인 봉쇄를 한다.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상당히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해외 여행도 하고 업무도 보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되면서 되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 뜬금없이 물리적인 봉쇄를 한다. 이 맞지 않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 봐가면서 기술적 봉쇄를 계속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우리가 물리적 봉쇄를 먼저 들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전에 우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잘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 보건당국도 항상 브리핑할 때마다 의료진에게 감사를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로 보시기에 정말 우리 잘하고 있는지. 근데 외신들은 또 국가 정상들의 해외 국가 정상들은 계속 한국을 좀 본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는 있기는 하지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모 방송국에서 우리 대통령 칭찬을 엄청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저는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굉장히 못하는 건 잘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제가 두 지도자가 나오면서 우리 대통령과 비교를 했습니다. 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나오면서 우리 대통령하고 비교를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통령을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왜 칭찬을 많이 했냐면 대통령이 굉장히 인내를 갖고 참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방역 당국을 충분히 인정하고 믿어준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 두 번째는 방역 당국이 나름대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 당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당국이 굉장히 중심을 잡고 있고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평가 제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명감도 있고 투혼도 불사르고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전체적으로 한 75% 정도의 고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